애항하지외과 의원 이일철 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고 하지정맥류 치료법이 궁금하다에 대해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항하지외과 이일철 원장입니다. 먼저 이 귀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아일보 건강 토크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정맥류가 어떤 병인지,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방까지 우리 변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새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죠?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이 병,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일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방금 설명을 들으셨지만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서 부풀게 되고, 부풀게 되니까 그 안에 혈액이 정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붓고 저리고 또 무겁고 피곤하고, 저녁에 다리를 쭉 펴거나 기지개를 켜면은 쥐가 난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키고, 아까 사진 자료를 많이 보셨습니다만 피부염이라든가 궤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꼭 하지정맥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인데요.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다시 말해서 정맥이 늘어나는 이 병은 평생을 두고 진행하는 병입니다. 어느 순간에 진행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좋아질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맥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 정맥이 늘어나면은요, 우리 몸에, 특히 다리에 있는 모든 정맥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표재성 정맥이라는 게 있고 심부정맥이라는 게 있고, 표재성 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다고 하셨지요. 모든 정맥 시스템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가 독립해서 주행하지를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정맥이 늘어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맥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덩달아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맥들이 점점 같이 늘어나다 보면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심해지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지정맥류 치료를 이제 미루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다리에 부담이 커지고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제가 하지정맥류 진료를 시작한 지가 꽤 많이 됐는데요. 수십 년을 해오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살맛이 난대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케이스를 아까 병 교수님께서 좋은 사진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저도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은 중년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차일 피일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오셨어요. 다리가 부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봤더니 허벅지 부분에 약간 우둘투둘한 혈관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벌겋게 변했지요.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자연 상태인데 저 혈관, 늘어난 혈관 안에 피가 굳은 거예요. 혈관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혈액이 정체 현상이 생기고, 혈액이 정체하면 정체된 혈액은 알갱이가 잘 생깁니다. 이 알갱이를 혈전이라고 그러죠.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다닐 때는 세균이 피세포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면역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피가 정체가 되고 알갱이가 생기고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균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세균이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혈전성 정맥염이라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분은 항생제 치료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혈관 주사로도 맞고 먹는 약으로도 먹고 한 2주 가까이 치료를 하고 나서 혈전성 정맥염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직 정맥류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전성 정맥염이 좋아지고 보니까 정맥류 있던 자리가 거뭇거뭇하게 색깔이 변해지요. 또 정맥류가 오래 진행을 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정체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발목 근처에 피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유난히 가려워요. 그래서 피부염이 잘 생기고 가려워서 긁은 상처들이 생기죠. 색소가 침착이 되고 피부염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아주 심한 정맥류성 궤양을 보셨지만 이분은 28살 먹은 아가씨예요. 바깥쪽 복숭씨 부분에 피부염이 생겼는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출혈을 할 정도로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 이제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을 실시하고 약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벌써 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지요. 정맥성 궤양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맥류는 꼭 치료를 해야만 되는 병인데 치료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 당연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노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하면은 잔소리지만 그러나 정맥류 치료는 정맥류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맥류를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면 정맥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기 전에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를 시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현재 의료기술로 늘어나서 판막도 망가지고 이런 망가진 혈관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선책이 뭐냐? 차선책은 늘어나서 다리에 부담을 주는 이런 정맥류성 혈관들을 좌우지간에 발견되는 대로 진단되는 대로 다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힘든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맥류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증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완화시키고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는 정맥류에 걸리지 않게 해보자. 이것이 목표가 되겠는데 사실은 세 가지 목표가 다 도달하기 힘든 목표들입니다. 정맥류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발생한 정맥류를 없애고 났는데 빠르면 1, 2년, 3, 4년, 5년 지나서 다시 옵니다. 아니 그때 수술도 하시고 경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좋아졌는데 다시 생겼어요 하고 온단 말이죠.
정맥류를 완벽하게 없애는 게 불가능합니다. 증상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다리를 만드는 거 힘듭니다. 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맥류가 생기는 현상을 막는 것, 재발을 방지하는 완벽한 방법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정맥류 치료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련받을 때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법들로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치료 성적도 덩달아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에 따른 합병증이나 불편감 이런 것도 많이 해소를 하는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치료 방법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께서 최대한 불편을 덜 느끼게 하는 치료가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걸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치료 목표의 첫 번째 목표가 정맥류에 이환된 정맥류에 걸린 정맥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늘어난 정맥 안에 주사기를 통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굳어서 더 이상 혈액 통과를 못하게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연히 몸으로 흡수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혈관 경화요법인데 가끔 선생님들이 줄기정맥 큰 정맥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가는 정맥, 아까 망상정맥, 거미줄 같은 모양, 그물 같은 모양 정맥류들 보셨지요? 이런 가는 정맥들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조금 더 굵은 거, 다리에 살고 있는 구렁이 잡는 데 쓰는 방법이 이제 수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칼로 째고 혈관을 뽑아내는 발거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내로 열을 발생하는 장치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열로 태우거나 익혀서 혈관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맥 내 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가 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을 사용하지 않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베나실 정맥 폐쇄술이라는 방법, 그리고 클라리베인이라는 방법, 바리세나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맥 내 열 치료나 정맥 내 비열 치료, 열을 이용하든 열을 이용하지 않든 정맥 내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방법을 혈관 내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칼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먹는 약이 있겠지요. 약을 먹어서 이 부종이라든가 불편감, 또 피곤함, 또 다리가 무거운 느낌, 저리고 쥐가 나고 이런 증상들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약들이 개발돼서 지금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 방송에서 선전 많이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맥학회에서는 논문 발표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박 스타킹이 있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스키니진하고 압박 스타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키니진은요, 정맥류를 심하게 만드는, 악화시키는 도구이고요. 압박 스타킹은 치료하는 도구입니다. 서로 전혀 반대입니다. 스키니진이 압박 스타킹의 대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치료용 압박 스타킹과 예방용 압박 스타킹 뭐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을 때 압박 스타킹의 그 피부에 닿는 압력이 20에서 30mHg 이상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목 근처에 이 정맥 압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근거해서 적어도 20에서 30mHg를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보존적인 치료가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걷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 중요한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걷기 운동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아까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이 걷기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걷기 운동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되,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느냐, 등에 땀이 날 정도, 뭐 요즘같이 이 폭염이 있을 때는 뭐 그냥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납니다만, 날씨가 선선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에 땀이 나는 정도로는 걸어야 좋겠다 싶고요. 그냥 무작정 걷는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등산을 열심히 하는데 정맥류가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걷기 운동만 하면은 오히려 정맥 시스템에 부담을 주글랑해요.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한 15분 정도 걷고 5분 정도 쉬고, 15분 정도 걷고 5분 쉬고 15분 걷고, 그러면은 대략 1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분 쉴 때 그냥 앉아서 쉬지 말고 좀 누워서 발목 위치가 심장보다 좀 높이 올라오게 해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리턴이 잘 되면서 정맥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5번씩 이상 하면은 거의 뭐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거에 준할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완치 개념의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존적인 요법이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미 늘어나서 진행하고 있는 정맥류를 원상 회복시키거나 완치를 시킨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관 경화요법이다 하는 것은, 경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딱할 경 아니겠습니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약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없죠. 독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게 좋고, 좀 희석해서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 아니면 다루는 게 위험한 약입니다. 근데 이 혈관 경화제를 혈관 속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입을 한 다음에 바로 놔두면은 밀려드는 혈액과 섞이면서 희석이 되고 경화제 약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제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손뭉치로 반창고를 이용해서 딱딱 눌러 붙여서 압박을 시켜주는 그런 보조 수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경화요법은 아주 낮은 농도 용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용액을 공기와 섞어서 포음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거품 경화요법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거품 경화요법을 잘 사용합니다.
제가 시술했던 거품 경화요법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나비 바늘을 이용해서 아주 가는 정맥에 바늘을 삽입한 다음에 약을 넣으면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혈액을 뽑아서 혈관 내로 바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약을 주입하면 보이십니까? 저렇게 눈에 혈관이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사라지면서 정맥류가 그 즉시로 좋아지고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일주일 지나서 보면 그 혈관이 있던 자리가 시커멓게 더 이전보다 더 진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그러는데 혈전이 심한 경우에는 뽑아내줘야 되고요. 가만 놔뒀을 때는 또 혈전성 정맥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이 혈관들이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그술이라는 수술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와이어 철사입니다.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를 절개창을 내고 정맥을 찾아서 와이어를 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째는 건데 이 와이어를 꺼내서 이 혈관을 쭉 잡아당겨서 지금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혈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혈관이 있던 자리는 빈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나중에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혈관을 뽑아내는 수술을 합니다. 이분은 중년 남성분이신데요. 왼쪽 다리에 정맥류가 혹시 종아리에 심해 보이죠? 여기에서 째서 여기까지 혈관을 뽑아낸 혈관 사진입니다. 옆에 가지도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뽑아낸 정맥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뽑아내는 수술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혈관을 뽑아내는 수술을 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는 한 1920년대서부터 굉장히 널리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기록을 보면은 수백 년 전서부터 했던 수술이라고 그래요. 또 뭐 어떤 분은 로마의 장군인데 정맥류 수술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오래된 방법입니다. 오래된 방법이 좋을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발것을 뽑아내는 수술도 꽤 그 기술적인 진보가 있기는 합니다. 개념도 많이 틀려졌고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했을 때와 지금은 개념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수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또 재발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을 권유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출혈이라든가 또 통증, 그리고 수술한 자리, 나중에 보면 이 수술한 자리 따라서 무슨 노끈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단단한 끈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흉터살이죠. 겉에 피부는 말짱한데 피부 아래로 흉터살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통증도 많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일상생활 복귀가 좀 더딥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병원에서는 이 수술하고 한 일주일씩 입원시키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수술입니다. 아까 레이저 수술은 열로 치료하는 수술이라고 그랬죠. 혈관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이저 발생 장치를 통해서 이게 유리 섬유 파이버입니다. 유리 섬유를 통해서 레이저 빛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은 이게 레이저 선단 끝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열이 납니다. 열이 약 한 12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열이기 때문에 이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태우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오래 태우면 혈관 전체가 타겠죠. 살짝 태우면 혈관 내벽만 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스킬이 필요합니다.
의사 손끝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오래 태우면은 그게 불과 1, 2초 사이로 혈관이 빵꾸가 천공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조금 덜 태우면 이게 혈관이 덜 익어서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재개통이 돼서 재발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좀 레이저 수술은 좀 힘든 수술입니다. 이 레이저 수술은 열을 워낙 고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멍이 잘 들고 또 혈관 옆에 아주 딱 붙어서 주행하는 신경에 손상을 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났는데 종아리 안쪽에 감각이 없어요, 이런 환자들도 꽤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수술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열을 이용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압박 스타킹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신어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저 수술이 워낙 열을 이용한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개발된 방법이 고주파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주파 수술은 여기 보시면은 이 고주파 발생 장치를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는데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고주파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이 고주파 카테터는 열을 내는데 열이 고주파 코일이 있는 부분만큼 열이 납니다. 이 길이가 대략 한 7cm 정도 되는데 이 7cm 길이만큼 반복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열을 주고 또 빼서 열을 주고, 그리고 이 고주파 카테터 끝에는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20도 열만 딱 가게 컴퓨터로 제어를 합니다. 카테터에서 120도 열 이상이 가면은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을 해서 120도 열이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주파 수술을 제가 시술한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입니까? 구불구불한 혈관들이 많이 보이죠? 고주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은 너무 심해서 조금씩 째고 혈관을 좀 뽑아내는 수술까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상태가 아주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분은 고주파 수술만 했습니다. 혈관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아주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혈관이 있고 오금 부분에도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정맥류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한 달쯤 지나서 다리가 많이 이뻐졌죠. 그런데 이 고주파 수술이 레이저에 비해서 열이 120도라는 약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열이기 때문에 많이 편하고 또 신경 손상 가능성도 적고, 또 레이저 카테터에 쓰는 유리섬유 파이버는 초음파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주파 카테터는 초음파로 아주 잘 보여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정맥 내에 고주파 카테터를 위치한 다음에 초음파로 보면서 정맥 주변에 냉각수를 주입을 합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투메센테시스 팽창 마취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맥 주변에 냉각수를 주입을 해서 정맥을 또 주변 조직을 보호하면서 열을 가하니까 정맥만 선택적으로 익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손상 빈도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통증도 적고 따라서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압박 스타킹은 고주파 수술도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최근에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을 했는데, 의료용 접합제라고 하는 약제를 이용을 해서 정맥을 아예, 의료용 접합제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 순간접착제를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순간접착제 쓰면 바로 들러붙잖아요. 그거를 인체에 쓰기 좋게, 인체에 무해하게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의료용 접합제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최근에 이렇게 여러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돼서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의료용 접합제 그러면 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심하셔도 될 게 사실은 이 의료용 접합제를 오래 전서부터 여러 치료 분야에서 많이 써오고 있었습니다. 피부 봉합하는 그 꼬매는 실 대신에 이 접합제를 이용을 해서 피부를 붙이기도 하고요. 탈장 수술에도 쓰고, 무엇보다도 간암이라든가 이런 암 환자들 치료 때 그 혈관 색전술에 쓰는 이 제제가 이 접합제 제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맥류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맥이 길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약 용량이 꽤 많아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 많은 양을 써도 인체에 무해하게끔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접합제 약병인데요. 이게 용량이 5cc입니다. 저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입니다. 그래서 이 접합제를 이용을 한 정맥 폐쇄술은 꽤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카테터가 정맥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대복제 정맥과 대퇴정맥 접합부입니다. 거기서 5cm를 띄어서 초음파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한 3분 정도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저 들어간 양이 한 0.1cc 정도가 들어갑니다. 0.1cc를 넣어서 3cm를 뺀 다음에 처음에는 3분, 그 다음에는 0.1cc 3cm 30초, 이렇게 해서 아까 고주파 카테터는 7cm씩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은 3cm씩 접합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접합제를 이용을 해서 정맥 폐쇄술을 실시한 환자들 사진입니다. 종아리 부분에 굉장히 우들투들한 혈관이 아주 이뻐졌습니다. 이분도 오른쪽 다리 여기 울퉁불퉁하고 푸르스름하고 울퉁불퉁했던 혈관들이 그냥 정맥 폐쇄술만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아주 좋아진 양상입니다.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은 왼쪽 종아리 부분이 푸르스름하게 구불구불하게 있던 혈관들이 수술하고 나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칼로 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합제를 이용을 해서 아까 그 복제정맥만 막았을 뿐인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좋아진 양상을 보입니다.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이 수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정맥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주변 다른 조직에 뭐 영향을 줄 우려가 없습니다. 신경 손상도 없고요. 아까 고주파 수술에서 보조 수술로 한다는 팽창마취, 투메센테시스 이런 수술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다리가 좀 붓는 경우라든가 압박 스타킹이 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은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수술, 레이저 수술, 혈관을 뽑아내는 발거술 이런 거는 무릎 아래로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의 우려가 꽤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데, 이 수술은 전혀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무릎 아래에서 발목 근처에 있는 혈관까지 마음 놓고 내려갑니다. 또 재발률이 현존하는 치료 방법 중에 제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꽤 시간을 많이 쓰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적인 치료 방법, 수술적인 치료 방법, 뭐 경화요법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개별 환자에게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 생활 여건, 환자의 성격까지도 좌우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 시간적인 부분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정맥을 어느 부분만큼, 그리고 사실은 저기 그 마지막에 설명드린 의료용 접합제를 적용하는 경우도요, 적용을 못할 환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 많은 전문의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의를 찾아야 됩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로 지금 현재 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합한 치료 방법 찾으셔서 다리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OX 퀴즈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오신 참가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소정의 기념품 외에도 깜짝 선물 3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OX 퀴즈 정답을 맞추신 3분께 경품을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퀴즈를 참여를 해주신다면 당첨률도 올라가겠죠. OX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진행해 주실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장시간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 오늘 소중한 강의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에 그대로 이 전체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하시나요? 네. 예,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절반 정도 하시네요. 저서 제 이름 이진한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톡투 건강 검색하면 구독 꼭 눌러주시면 그 영상 올릴 때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OX 퀴즈인데 선물이 3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다 나눠주고 싶은데 나중에 끝날 때 다 나눠주는 선물은 따로 있지만 이 소중한 또 선물 3가지밖에 없어 3개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여튼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먼저 이 오신 분 중에 지방에서 멀리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오셨나요? 제주도. 자, 제주도보다 멀리 오신 분. 예, 또 계시네요. 예. 어디에서요? 대구는 대구요? 예? 자,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 오신 분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셨네요.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OX 문제라서 확률은 50%. 자, 일어나시죠. 일단 일어나서 맞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틀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OX 문제입니다. 자, 혈관이 튀어나와야 하지 정맥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한번 드리시고요. 자, 예, 그렇죠. 우리 하지 정맥류 정상이 정맥이 튀어나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거죠. 뭐 지가 난다든지 또 욱신, 그리고 또 피로감, 뭐 이런 것들, 또 무거운 느낌, 밤에 지가 난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하지 정맥류의 또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좀 그냥 하기는 좀 그렇게 해서 혹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83, 85까지 나왔습니다. 82, 85. 예,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88요? 어르신 일어나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맞으면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고요. 틀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약한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다시 한번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일부러 O를 하셨는데요. 야, 근데 88세 되셔서 이까지 또 직접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정맥류는 계속 악화되는 거지 좋아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중에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종이나 궤양까지, 이 사진 보셨죠? 그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혹시 혼자 오신 분 말고 가족이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누구랑 오셨나요? 혹시 뭐 전체 가족 두 분 오신 거 말고 더 많이 오신 분? 예, 몇 분 오셨나요? 세 사람. 예.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쪽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등산이 하지 정맥류에 도움이 된다. 네, X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등산은 다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산보다는 일반적 우리가 걷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1시간 정도 해서 15분, 5분, 15분, 5분, 15분, 5분 해서 휴식을 같이 곁들여서 걷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혹시 수영도 가능하면 수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OX 퀴즈를 통해서 하지 정맥류에서 더욱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토크 콘서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가 마치면 이제 다들 가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정의 기념품 잊지 말고 안내 데스크에서 꼭 받아가시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열띤 강의 펼쳐주셨던 변승재 교수님 그리고 이일철 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고 저희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OX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어섰는데 저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워낙 만나기 힘든 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늘은 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좀 진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 사실은 질문 여러분들이 사실 적은 질문을 제가 지금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신부 같아요. 가까운 지인이 임신부인데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지정맥류 하면 체중 감량 요걸 좀 생각을 하신 걸로 아까 강의도 하셨는데요. 자,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산부가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누가 답변 준비하실까요? 네네. 이일철 선생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점점 자랄수록 태아가 이제 생명체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가 뱃속에서 정맥, 혈액 순환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신이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전체적인 정맥 시스템이 좀 약해집니다. 정맥이 많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임신 때 임신과 관련해서 정맥류가 더 잘 생기고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임신 중간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치료에 관해서 보존적인 치료에 약을 먹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신 때 약을 먹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 때 할 수 있는 약을 먹는 방법 외에 보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걷기 운동 또는 압박 스타킹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 부종을 줄여주고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임신 때 이렇게 생겼던 정맥류는 출산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때 생겼던 정맥류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행성 정맥류인지 임신과 관련한 일과성 정맥류인지 한번 판단을 받아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또 평상시 늘 걷기 운동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시범 보여주셨던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평소 잘 유지하고 그러면은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임신 때 이게 임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거는 이게 체중 감량의 하나의 원인 이유로서 아니 체중 감량도 중요한 포인트겠지만은 일단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배 안에서 정맥계를 누르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어머니들 아기 놓고 나시면 3개월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바람도 쐬지 말고 왜 그러죠? 뼈에 바람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기라는 것은 절반은 내 건데요. 절반은 다른 놈 거예요. 다른 놈 거. 그죠? 내 사랑하는 신랑의 것이지만 절반은 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밀어내려고 그래요. 얘를. 차면은 버리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골반이 확 늘어나잖아요. 골반이 늘어나야 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아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늘어나려면 뼈와 뼈 사이에 인대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혈관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100일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저절로 돌아와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일단은 3개월 아기를 낳고 나 3개월 동안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때 또 모유수유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 아기가 커지기 때문에 배를 누르기 때문에 정맥기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 체조라는 게 있어요. 산모 체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고양이처럼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면 애가 앞으로 가잖아요. 배 앞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맥기가 좀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올려야 되고요. 다리 운동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는 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이 아니라 정말 보존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꼭 며느리께 꼭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좀 궁금한 어르신들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에 너무 좀 빠르죠.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에 족욕이나 반신욕이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완치 가능한가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 변승재 선생님,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족욕이라든가 반신욕 같은 거는 어떤 사람한테 주로 시키냐면은 동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나이가 드시면은 보통 70세 넘어가시면 동맥경화라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관상만 보고도요 30% 이상은 동맥경화 다 있으셔요.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50% 넘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하고 그러면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동맥에 대한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있으면 좋아요. 여름에는 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동맥 환자들한테 주로
족욕이라든가 반신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맥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맥이 늘어나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따뜻한 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따뜻하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압박 스타킹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의료 전문 스타킹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압박 스타킹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더운 날씨에 많이 번거로운 것 같은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치료를 담당하신 우리 이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정맥류 환자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를 하는데 1년 중에 정맥류 환자가 제일 많이 우리 병원에 오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말하자면 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병원을 오시는 것 같고요. 지금 더워서 걱정이 될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 분 같으면 사실은 정맥류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한 심정이 아닌 겁니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맥류 치료를 시간을 다투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적당하게 날씨도 좋고 이런 때 치료를 받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만 이유를 삼아서 정맥류 치료를 미룬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내가 정말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그 마음의 원함이 있을 때는 치료 시기를 뭐 날씨로 잡는 거는 아마 일반적인 경우도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치료 방법이 이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이라는 거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에 여름에 더 환자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압박 스타킹 없이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지 정맥류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의 기본적인 원인이 정맥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가 기본적인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법은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치료의 성과를 도는데 스타킹을 더해서 효과를 보냐, 이거를 판단해 봤더니 그럴 필요는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꼭 이게 스타킹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치료를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서 있고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자기가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타킹이라는 것은 그런 정맥계가 문제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압박 스타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험도 되고요. 나라에서 다 보험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삶의 퀄리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타킹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돌아와서 자기 생활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까 뭐 접착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료용 접착제로 혈관을 막는 치료법 설명하셨는데요. 자, 이 의료용 접착제가 하지 정맥류 이 치료 말고도 안전하게 쓰이는 방법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강의 중에 있긴 있었는데 그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셨네요.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지 정맥류만 하는 게 아니라 동맥의 혈관에 문제 있는 것들도 다 요즘은 인터벤션 시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하다 보면은 혈관에 꽈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혈관에 피가 나고 있어요. 외상을 입었다든가 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새고 있는 데를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접착제를 2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것에서 조금 화학적 구조를 조금 바꿔서 이쪽에서 좀 더 천천히 우리에 적절하게 맞춰서 만든 제품인 거죠. 그래서 저것이 FDA 미국에서 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내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어느 정도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 혈관 내 치료를 해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가 상처 베었을 때도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요즘에는 뭐 상처를 봉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본드, 그 상처 본드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본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피부 밖에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혈관 내에 쓰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 내 치료 방법에 20여 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미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또 치료법에 대한 또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하지 정맥류 수술 방법 중에 통증이 가장 적은 치료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신 분 같은데요. 통증이 적은 치료 과연 있습니까?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관에 주사바늘 들어갈 때 그때 따끔하고 맙니다. 그 다음엔 통증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혈관 안으로 길게 카테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그거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하면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마취를 가끔 하는데 이제 수면 마취라고 그래서 이게 아파서 하는 마취가 아니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수술대 위에 딱 누우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상태를 달래기 위해서 좀 재우는 수면 마취는 하는데 이게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조치를 따로 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술이 없어요. 뭐 다른 수술이야 고주파 수술이든 레이저 수술이든 꽤 아픈 수술로 돼 있고 뽑아내는 거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혈관 내 경화요법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여러 군데를 바늘로 찌릅니다. 여러 혈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는데 이거는 딱 한 번 찌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입원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수술하면은 저녁에 집에 갑니다. 그것도 이 우리나라 보험 관계 때문에 좀 오래 입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그냥 집에 가도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비단 이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뿐만 아니고 고주파 수술이 됐든 레이저 수술이 됐든 심지어는 혈관을 뽑아내는 발거술 같은 경우도 입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수술하면 밤에 그냥 퇴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거의 정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어떤 이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정맥류 치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병 교수님께서 아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30%는 아마 하지 정맥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하나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하지 정맥류가 잘 걸릴 만한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관상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어르신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좀 환자분들을 오래 만나고 오래 만나 보면은
그분이 무슨 병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인데요. 그런데 같은 직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은 좀 뭔가 있겠다. 그런 특히 식당에서 오랫동안 서 있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수술방 간호사 오래 서 있거든요. 수술할 때 간호사들은 진짜 오래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들, 그런 분들 또 많이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그랬던 분들, 그래서 엄마 부모님이 그랬던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그분의 직업이 어떤 건가, 오래 서 있고 역기 많이 드는 사람도 다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 이상화 선수인가요? 이상화 선수인가 그 스케이트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도 완전히 힘을 쓰다 보니까 하중근이 생기는 거죠. 다리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나이가 50, 60 돼가지고 갑자기 헬스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맥류 후보 1순위입니다. 1순위. 헬스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헬스를 갑자기 무리해서 하는 경우에 잘 생기고요. 또 저희 병원은 공항 옆에 있다 보니까 스튜어디스 분들이 굉장히 오래 서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스튜어디스도 교수님 말씀하신 정맥류가 잘 생기는 직업군 중에 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판매일 계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업적으로 아주 이 확률이 많은 것 같고, 농촌에 가면은 농사일 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시간이 오래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걱정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성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 걸려서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 직업군에 의해서 잘 걸리는군요. 우리 남혜정 아나운서도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널A에서 기상캐스터를 활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또 질문인 게, 이게 사실 제일 또 관심 있는 게 평소 우리 먹는 음식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건강 보조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혈액 순환에 좋다는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뭐 근육 긴장도를 향상시키거나 또 혈액 순환에 좋은 그런 음식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얼굴이 갑자기 변해지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토마토라든가 양파, 마늘, 또 콩, 이런 음식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만 살펴보면 기름기 많은 동물성을 피하고 좀 녹색 채소라든가 과일, 뭐 양파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상식 수준이죠. 뭐. 너무 상식 수준인데요. 실망했습니다. 좀 더 보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식 수준인데요. 근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포도주, 포도씨, 사실은 이런 것들, 포도씨와 관계되는 것들로 우리가 텔레비 선전하는 약들, 저희가 쓰는 약들도 사실은 그런 류의 약들입니다.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씨 같은 게, 포도씨 안에 여러, 우리가 이제 정맥피라는 것은 이미 더러운 피잖아요. 그 더러운 피를 뭔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화할 수 있는 힘이 포도씨 같은 데 들어있어요. 포도 같은 데. 그래서 뭐 안토시아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 주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계되는 것들은 건강보조식품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지 정맥류 튀어나온 것을 잡는 건 아니고요.
증상,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한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증상 완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한 거라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을 해봤는데 과감하게 좀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뭐 센시아를 복용 중인데 이게 혈액 뭐 순환을 하는 건가 봐요. 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 변경을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의료에서 이제 의료에 들어온 약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아니라 약국에서 파는 약이죠. 그런데 의료에 들어온 약들에도 저것과 비슷한 더 좋은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논문적으로 먼저 발표되어 있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인데요. 쉬운 말로 보면 정맥 피의 독소를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그것이 염증을 좋아지면서 조금 더 순환을 좋게 해준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염증을 조금 낮춰주면서 독소를 낮춰주는 증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의료약에 처방하는 것들도 병원에 가시면 다 선생님들이 그런 약들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이 반응이 안 한다면 다른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약이 네.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자시니까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원이니까 개원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센시아는 약국에 가서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맥류 전문병원에 가서 정맥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은 처방을 받거든요. 센시아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고 정맥류 증상 개선하는 약들은 처방을 받아야 사는 약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약과 처방받아 사는 약과 어떤 게 더 쌉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방 받으시면 훨씬 더 싼 거죠. 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여튼 정상 완화에는 일단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치료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누가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사실 수많은 강의를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다리 혈관이 조금 튀어나왔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야, 이거 참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철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질문을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일단 검사해 보십시다. 왜냐면 눈으로 보고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신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첨단 진단 장비가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초음파 검사하는 거.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실손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초음파 검사로 검사한 이 근거 역류가 0.5초 이상 있느냐 없느냐 이게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환자를 딱 봤을 때 이 상태를 평가하는 게요.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망상정맥류, 거미줄 정맥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다리가 온통 막 울긋불긋 이런 상태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중요 줄기정맥, 복제정맥에 역류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심해도.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말씀하는 증상이 정맥류 증상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십시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역류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저는 이제 정맥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동맥도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관상을 봐요. 왜 관상을 봐야 되냐면 이 하지 정맥이라는 것은 신이 저희한테 주신 또 하나의 스페어 타이어예요. 만약에 혈관이 어떤 동맥 혈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심장 혈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역류가 살짝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리에 이분이 지금 많이 다리 혈관에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맥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혈관을 아낍니다. 그거 아껴야 돼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위해서 아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아까 우리 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환자도 서로 잘 만나야 되고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정말 그 혈관을 자기의 혈관처럼 아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는 환자가 알아서 찾아가는 의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가 굉장히 어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다 광고성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두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개원가를 대표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하지정맥류라는 진료 분야는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려면 꽤 오랜 기간 수련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수련받고 경험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쉼 없이 계속 연구하고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시도해보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광고나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 내가 하지정맥류를 진료한다라고 올렸을 때는 그분은, 제 입장에서 봐서 그분은 적어도 자기 진료 분야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지정맥류를 진료 과목으로 내걸었을 때는 뭐 일단은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지정맥류를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해보니까요, 하지정맥류 검증은 소문으로 하더라고요. 치료 받아본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해보니까 괜찮더라. 우리나라 요즘 얼마나 병원 접근성이 좋습니까? 여기 가서 검사 받아보고 저기 가서 검사 받아보고 하는데 받아보니까 내가 치료 받아보니까 여기는 정말 확실하다. 이런 소문이 난 데를 고르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학병원 교수 또 대표로 한번 또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많은 포션이 운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상 두 분의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고요. 자,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변성재 선생님하고 이일천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네, 끝까지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 그리고 좋은 운을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앞에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 새로운 건강 분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톡투 하지정맥류 모든 일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